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지능형 콘텐츠를 고민하다라고 돼서 이 순서대로 인공지능 시대의 충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로서 우리는 지능형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지능형 콘텐츠로 산업이 바뀌어 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되는 콘텐츠 구조화에 대해서는 저희 윤대호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겨울에 최대의 화두가 우리들한테는 인공지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글을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죠. 저희 회사에서 국내에서 지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엑소브레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두 개의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가 엑소브레인, 하나가 딥뷰인데, 사람이 인지를 하듯이 사람이 말하는 것, 여러 가지 언어 관련된 또는 문서 관련된 걸 인지하고 지능형으로 하는 것을 엑소브레인이라는 과제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제2세부 과제 응용 쪽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딥뷰라고 해서 모션 인식이죠. 영상이나 또는 그 사진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엑소브레인 쪽에서 한번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때가 그 알파고와 구글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이런 국가 과제를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면 참석률이 70%를 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신청을 130%를 받았는데, 이 130%가 다 오고 당일날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던, 그래서 정부 주도 과제에서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글 알파고의 딥마인드 알파고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결을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희 협력사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알파고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세돌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이세돌이 이긴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전제를 달았죠. 만약에 이세돌이 구글 알파고를 사람처럼 생각하면 질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세돌이 바둑을 두면서 얘는 아마 3단이야 또는 기껏 해봤자 프로 3단이야 라고 생각하고 두면 최선의 수가 아닌 좀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수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파고는 로봇이기 때문에 딱 하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바둑의 결과는 뭡니까? 바둑에서 정답은 이기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면 이기는데 가장 높은 확률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딥마인드가 상당히 영리하다. 딥마인드의 사장이, 물론 본인이 스스로 체스를 좋아하고 그다음 바둑을 좋아하는 광이라고 밝혔지만, 이걸 상업적인 면으로 보면 그 밑바닥에 깔린 데는 인공지능을 자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특히 요즘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데는 첫 번째 그 가이디드나 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례로부터 기계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알파고와 알파고가 서로 바둑을 두면서 한 놈이 이기고 한 놈이 지면 진 것을 버리는 거죠. 이런 학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가 바둑이었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수 있고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이 되면은 얼마든지 사람 턱 밑까지 쫓아올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그런 필드, 그런 분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불안하게 느끼기도 하고 더 편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고민을 해왔는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지식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온톨로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것은 지식을 구성하는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고대에서부터 나는 어떻게 저걸 인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걸 구성하는 어떤 체계가 있을 거다. 어린아이가 사물을 인식하면서 엄마네 아빠네,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관계를 체득하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친한 누구를 체득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지식 체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앨런 튜링의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걸 제공을 하면서 꽤 빨리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근 들어서 있는 트렌드만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80년대는 하드웨어와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계측 장비라든지 산업에서는 HP가 강자였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 중에서 대기업, 굉장히 큰 거대 기업의 경영 시스템은 IBM의 메인프레임이 전부 다 장악을 했죠. 금융이라든지 어떤 크면 클수록.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는 1980년대 말 초중반에 나타나서 전체를 휩쓸었던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고, 선이라는 회사가 IBM이 혼자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1980년대에 뛰어들어서, 그때 대만 사람이죠. 그걸 완전히 판을 뒤엎고 이걸 얻어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는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의 시대라고 하면, 1990년대는 이때 이미 싹이 보이긴 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살아남았는데, 의외로 이런 거대 기업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 보면 OS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없으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됐다고도 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OS 한번 내놓으면 인텔이 CPU를 계속 올리고, 그리고 램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없으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로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를 마케팅적으로는 폐쇄 전략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쇄 전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다른 회사 제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을 써야만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드퍼펙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렐이라든지 경쟁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수해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될 것 같으면 사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패스워드라는 영화에서는 빌 게이츠가 거의 악마로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점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죠. 누구에 의해서? 오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공개하는 쪽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오라클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일부는 구글 드라이브 가지고 지금 문서를 공유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공유를 하나요? 여러 사람이 한 곳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공개 데이터베이스들이 나오면서 점점 다른 면으로 게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 플랫폼 강자들이 새로운 강자로 나오고, 이 강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강자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써는 넘어갔습니다만 HP, IBM과 같은 강자들이 전부 다 2010년대에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는 무엇으로 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능정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 혁명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개선을 할 것인가. 애플도 시리라든지 인터페이스를 개선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인터페이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능형으로 인터페이스를 하고 그 밑으로 깔려있는 지능형 체계 속에서 서비스와 제품을 계속 개발해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마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아마존 에코라는 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서 바로 주문이 되고 배달까지 되는 것이죠. 구글 나우 또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 MIT 랩이라든지 또는 NTT 도코모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이 주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서비스나 제품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경쟁으로 모두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모바일 쪽,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문지장에서 보셨다시피 대통령도 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투자해라. 그래서 강제로 투자를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국가종합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2016년 4월 28일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산업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전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로부터 인공지능이라고 알아듣는 것은 로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최근에 있었던 허라든지 또는 터미네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면 생각하는 로봇. 그런데 인공지능을 아주 낮은 수준의 지능부터 고려한다면,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을 감지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기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 추론, 지각, 이해 등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는 컴퓨터 시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키스텝 같은 데는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 이걸 보면 기술 위주로 표현을 했고 좀 통합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이건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인공지능입니다. 기계 스스로 지각하고 자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 혼자 돌아다니는 로봇이죠. 의사결정하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항상 화두가 뭡니까?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없던 사실들로부터 어디까지 학습할 수 있는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약한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기계의 자각 능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지적 행동 일부를 모사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강화, 혁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 약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지능 정보고요. 지능 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화두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데, 이것은 생산의 전 과정에서 우리 IoT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장의 모든 기계, 모든 단계에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디바이스들 그리고 모듈들이 있죠.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비정형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걸 받아들여서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예를 들어서 불량률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기계가 계속 노화되고 있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사람은 그 어널리틱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기계는 빅데이터로서 계속 그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오면 사람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여기서 예를 들어 부품을 간다든지
저쪽에서 러닝하고 있을 때 이 기계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동시킨다든지 하면 오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계들, 모든 디바이스든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컨텐츠의 개념도 인텔리전트 컨텐츠로, 이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에서 컨텐츠조차도 그렇게 인텔리전트한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논문을 내놨습니다. 마침 2005년에 한국일보에서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저희 회사는 지금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도 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검색 관련된 것도 하지만 또 문서 관련된 서비스도 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터가 좀 이따 설명드릴 것처럼 뭐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걸 구조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 관련된 업무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TC 분야에 대해서 번역과 그리고 라이팅에 대해서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문에는 없길래 이 논문을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때 그 논문에 이 직업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 통번역사는 0.38, 테크니컬 라이터는 0.8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대체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이 논문에서 어떤 요소가 더해지면 이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을 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놀랍게도 테크니컬 라이터가 0.89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크니컬 라이터가 필요 없다, 기계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쪽 옥스퍼드 연구팀에서는 내렸더라고요. 오히려 통번역사가 좀 더 낫더라고요. 통번역사는 그래도 뭐 치과 보조원보다는 훨씬 나은 정도 수준의 직업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비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지식을 우리는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식의 재조합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슈가 됐을 때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만한 자료를 미리 마구 주는 겁니다.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쓴 것과 로봇이 쓴 것을 비교했는데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이 너무 잘 쓰는 거죠. 그리고 짧은 소설 하나를 쓰게 했더니 로봇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걸 이미 학습을 다 했고, 무엇을 하려는지 정보를 넣었더니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대단한 명작이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글을 더 잘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테크니컬 라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잘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윤대우 팀장이 있지만 윤대우 팀장이 팀원들 테크니컬 라이터가 쓴 거 오류 있으면 그거 잡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기계가 쓰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는 안 나올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테크니컬 라이터의 직업이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면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번역사는 그나마 이것도 뭐 대체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나마 다른 것에 비해서는 낮은 이유는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인지입니다. 인지. 학습은 컴퓨터가 점점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학습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을 발휘해서 활용해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퍼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지 단계에서 잘못되면 아예 그 이후의 과정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하게 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 통역 프로젝트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강연, 제가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강연하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를 겁도 없이 하겠다고 덤볐던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날에 한국번역학회에서 비슷한 발표를 하면서 그날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연하는 걸 유심히 들었습니다. 어쩜 동일한 패턴이 있을까? 그랬더니 야, 우리가 과제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추측을 하게 된 게, 어떤 교수님은요 20분 동안 발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다짜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고
중간중간에 계속 뭐뭐입니다, 씁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다 알아듣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미 단위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죠. 사람은 통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얘기를 하면 끝나지 않아도 미리 그 다음에 중립적으로 탁 끊어가지고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놓친 게 있으면 다음에 통역하면서 덧붙여서 하고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과연 기계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습관을 알아낼 수 있을까? 맞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발표하는 사람의 발표를 해낼 수 있을까? 이게 5년 동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통번역사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분야는 아마 통번역이 기계로 대치가 될 거고 지식이 융합이 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는 데서는 아마 여전히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화되고 사람이 하는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대치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위협감 속에서 때로는 우리 생활이 편해지기도 하겠지만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는 업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걸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인텔리전트한 것인가? 그 지능 정보를 관리한다는 건 무엇인가? 여기를 보면 조직 전체가 모든 종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저절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 더해지는 것,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것,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가 있으면 디바이스로부터 지식이 계속 생성되는 것. 아까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름만 되면 이 전력 때문에 비상이 걸리잖아요. 이걸 빅데이터 속에서 계속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관리만 하더라도 매우 큰 금액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알람이나 또 이벤트를 일으키는 것.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생산 시스템의 전체를 감지해 가지고 조절을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스스로 액션을 취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알람을 주는 것. 그리고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인터그레이션 된다든지 데이터 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전의 데이터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사용이 됐는데 그 이상의 목적에도 결합되어서 사용할 될 수 있는 것을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텔리전트 콘텐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어떤 걸 인텔리전트하다고 하는가? 가장 유명한 데피니션이 바로 이겁니다. 6파트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여기 structurally rich 하나죠. semantically categorized 두 개죠. 그 다음에 automatically discoverable 세 번째, reusable 네 번째, reconfigurable 다섯 번째, adaptable 여섯 번째. 이렇게 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이 인텔리전트 콘텐츠를 정의를 합니다. 즉 한 기업에서 굉장히 큰 기업에서 콘텐츠가 유통이 될 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인텔리전트하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는 그 조직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조적으로 풍부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여기서 스트럭처리 리치라는 것은 구조화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구조화된 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스트럭처리 리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emantically categorized라고 하는 것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즉 이런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에어컨에 대한 어떤 속성이 의미적으로 나는 어떤 예약이 편한 에어컨을 한번 사용하고 구매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찾아준다든지 또는 어떤 기능 필터는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지? 근데 내 에어컨은 어떤 타입인데? 라고 하면 의미적으로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LG 가서 제품명, 제품군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소비자의 언어와
판매자, 생산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의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소비자가 됐든 생산자가 됐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적절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semantically categorized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견하기 쉽고 얘기만 해도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컨텐츠 관리 시스템에서.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고 모듈화되어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재조합할 수 있고 예를 들어드렸던 제 에어컨의 수많은 기능들이 새로운 에어컨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매뉴얼이나 또는 사용자들에게 안내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댑터블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미디어를 전달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는 책으로 볼 수 있고 어디서는 모니터 14인치짜리가 있어서 넘기면서 볼 수 있고 태블릿에서 볼 수 있고 또는 모바일 폰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거기에 맞도록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이것을 인텔리전트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앤 로클리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턴트인데요. 이걸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구조화시켜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고 업데이트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지능형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전트 콘텐츠는 디자인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적은 먼저 모듈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조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포맷 프리, 포맷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리고 semantically rich, 의미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인텔리전트 콘텐츠가 가져야 되는 속성입니다. 이 앞에 정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것만 가지고는 인텔리전트 콘텐츠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표현하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가져야 되는 속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모듈화되고 구조화되고 재사용 가능해야 되고 포맷과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미적으로 충분하게 표현되어야 된다.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렇게만 되면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발견 가능하고 저희 업계에서 저희 회사 같은 데서는 이 서치와 디스커버를 미묘하게 좀 다른 의미를 씁니다. 서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찾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걸 서치라고 하고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차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뭐 가족이 타기에 적당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대충 뿌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디스커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할 수 있고 리컨피규어러블 이걸 다시 이 컨텐츠를 재조합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춰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황에 맞춰서 만든 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도 모듈화, 구조화, 리유저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최대 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 프리라든지 시멘티컬리 리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진 채로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TC,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즈 단체로는 유럽에 있는 테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을 주제로 해서 TC 분야에서 계속 컨퍼런스를 열 때마다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은 TC 산업은 아직 여기에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두를 던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 구조화에 대해서 모듈화되고 스트럭처도 돼야 되고 리유저블 해야 된다는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미국에 있는 디타 그룹이라든지 IBM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많이 처음에는 이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IBM이 제공하는 것이 메인프레임이라든지 서버를 공급하면서도 또 소프트웨어도 솔루션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먼저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필요성 때문에 디타를 먼저 주창을 했는데 유럽에서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현실성이 없다. 왜 굳이 그렇게 하냐라고 하다가 제가 작년 11월에 테콤 TC 월드 컨퍼런스를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CMS 관련된
저희들이 사용하는 CMS는 좀 이따가 저희 윤대호 팀장이 말씀드리겠지만은 CCMS라고 해서 컴포넌트 CMS, 요 모듈화된 컨텐츠를 다루는 C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이슈로 한 150명 정도가 볼룸에 모여서 서로 대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사회자가 먼저 손을 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CMS를 사용해 보신 분 그랬더니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지 회사의 문서를 만드는데 CMS를 사용하는 비율이 물론 거기는 물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참석했으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비율이 높았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 중에서 그러면은 디타를 또 사용하시는 분 그랬더니 한 5, 60%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태콤에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라인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봤더니 불과 3년 사이에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5%, 10% 정도에 머물던 CMS, 이 구조화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비율이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67%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불과 3, 4년 만에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구조화하는 것도 힘들어. 모듈화하는 것, 기존의 콘텐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러면 리라이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솔루션에 맞춰서 콘텐츠 다 자르고 다시 레이블 붙이고 그다음에 포맷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더 쪼개야 되고 그다음에 뭐 PDF 나갈 때 웹사이트 들어갈 때 그다음에 모바일로 할 때 전부 다 스타일이 다른 걸 다 따로 만들고 이거 너무 귀찮고 어려운 일 아니냐 어떻게 하냐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이 트렌드가 옮겨가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즉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걸 왜 하냐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이 이런 구조화된 컨텐츠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 거의 대부분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맞닥뜨리게 될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시대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인텔리전트 해야 되는데 그건 단계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모듈화하고 구조화하고 그래서 리유저블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듈화 구조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폼 앤 프리라든지 시메티컬리 리치라든지 즉 시메티컬리 리치라는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능은 언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터넌스 중에서 메인터넌스 주기를 메타데이터로 하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메인터넌스 주기에 1month 또는 6month 이런 식으로 박아놓으면 나중에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매뉴얼에는 안 나오죠. 그런 걸 시메티컬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점점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서는 이 컨텐츠를 누가 만들어낼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 단계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모듈화하고 구조화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모듈화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표준화하는 것. 콘텐츠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콘텐츠 제작하는 방법을 표준화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디타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윈 인포메이션 타이핑 아키텍처라고 해서 마치 진화하듯이 컨텐츠가 진화하듯이 속성을 서로 물려받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그런 것이 디타가 XML을 조금 더 툴킷 형태로 만든 걸 디타라고 하는데 그런 표준이 왜 자꾸 나오는가 하면 만드는 방법을 표준화해서 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모듈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사용하고 그리고 재조합하기 편해진다는 것이죠. 이건 생산성과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면이 다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적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곧 이슈가 될 것은 바로 이 의미 정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디어 자체를 프린트가 되는 직전까지 PDF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미 정보를 넣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를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와 메타데이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구분했을 때 메타데이터는 지금 포맷에 대한 것 그리고 형식에 대한 것만 그 문서 구조와 그다음 어떻게 나타낼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점점 더 많이 넣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테크니컬 커뮤니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테크니컬 라이터들이라든지 그리고 번역을 하는 분들도 현지화를 하는 분들도 의미 정보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서 점점 부과하는 필요성이 좀 증가된다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재작년에 해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을 조사를 하다가 미국의 에이모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도 있고 검색 엔진도 있고 자연 언어 처리도 하고 그리고 번역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다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국어 사전이죠. 한국어로 영어로 되어 있으면 여러 나라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전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시멘틱 태깅을 해가지고서 어디에다 납품하는지 아십니까? 예, 구글에다 납품을 하는 거. 아까 인공지능은 학습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이미 답이 있는 것으로부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은 없지만 무수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도 학습, 답이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정년된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구입하는 회사가 구글, 애플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은 뭐 자기가 조립하는 게 더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서 구글이 그 데이터, 다국어로 되어 있는 메타 정보가 의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메타데이터로 붙어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렇게 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기존의 생산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거 만드는 것은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씁니까? IT 솔루션이죠. 기존의 CMS도 형태를 달리하게 될 것이고 뭐 ECM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역할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PLM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좀 이따 설명드릴 그 솔루션은 이탈리아의 어떤 한 회사가 만든 저희 파트너사가 만든 솔루션을 같이 공동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솔루션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도 다큐멘테이션만 목적을 했었는데 점점 그 생산 과정 전체 또는 PLM이죠. 그 생산 과정 전체를 매니지하는 시스템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요구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SAP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이 컨텐츠를 모듈화하고 구조화하고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점점 넓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빠르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맞닥뜨리는 핵심 과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 중에서 모듈화, 구조화, 컨텐츠 표준화에 대한 것을 한 사례를 저희 회사가 작년에 2개 저희 고객사에 공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이런 구조화된 콘텐츠로 솔루션으로 옮겨갈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고려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구나라고 좀 더 이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제 발표는 이상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